오늘이 이제 4월 1일 만우절입니다. 금요일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촬영을 해서 이걸 여러분께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날 내보냈는데, 오는 5월 10일 정확하게 38일 있으면은 새벽 0시, 5월 10일 새벽 0시면은 청와대가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이제 몇 번에 걸쳐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청와대 입장 1호, 관광 1호 또는 공개 첫날 관람객들이 셀프 인증샷을 찍으러 9일 밤부터 청와대 앞에서 텐트 치고 밤새우는 극성 시민들이 장사진을 칠 것 같다는 예감도 듭니다. 현 대통령 문재인은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땡 하고 새벽 0시를 알릴 때 육중한 청와대 정문을 열고 들어설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좀 일찍 집을 비워야 하는가 아닌가, 그런 재미있는 생각도 제가 해봅니다. 막 문을 열고 나가는데 입장객과 마주치면 그것도 이제 쑥스러운 일이죠. 그런 황당한 일까지야 벌어지겠습니까? 많은 어떻든 대통령에 취임할 사람이 5월 10일 0시를 못 박은 만큼 지금 대통령이 어영부영하다가는 망신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운동 중에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공약했을 땐 모두들 설마 했는데 전면 개방, 그것도 시간까지 못 박아 일반에게 개방하겠다고 했으니 청와대로서는 약도 오르고 멸시당하는 것 같아 뿔도 나고 그러겠죠. 문재인은 아마 자존심이 많이 상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흔쾌하게 새 대통령 집무실을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고 싶겠습니까? 씨도 먹히지 않을 안보 핑계를 대며 협조 못하겠다니 이 내로남불 정부가 언제부터 그렇게 안보를 챙겼습니까? 챙기기를. 새 사무실에 두세 달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도와달라고 구걸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약속한 광화문 시대를 못 지킨다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만 광화문이면 어떻고 용산이면 어떻습니까? 청와대란 말이 사라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청와대가 없어진다는 것은 언론에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이 사라진다는 것뿐, 언론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뿐이 아니라 대통령도 30만 공무원 중 하나로 자리를 내려옴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이 일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위아래 할 것 없이 나름대로 공무원들은 다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위아래 할 것 없이 나름의 특권을 버리고 법에 정한 대로 일하는 풍토가 만들어질 겁니다. 딱히 그렇게 해야 말처럼 되겠습니까만은 두고 보십시오. 전체 공무원을 대표해서 대통령도 법 앞에 별게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면 혹 그 후속 효과가 10년, 20년 후 서서히 나타나게 됩니다. 청와대는 더는 북한의 주석궁 같은 곳으로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국력, 경제력이 세계 10위 안팎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능력이 되지 않아서 아니면 생각이 미치지를 못해서 청와대가 유지되어 왔지만 이제 바뀔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들어앉아서 이리 오너라 할 때가 더는 아니라는 겁니다. 몸소 사무실 문을 열고 나와서 잠 못 올 일하는 모습도 돌아보고 그러면 얼마나 보기 좋을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혹 퇴임 임박해서 사과의 소리를 한마디라도 문 대통령에게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런 쓸데없는 기대도 해보지만 이 정권은 아직도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을 내세우며 자화자찬을 내뱉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명씩 400명씩 죽고 30만 명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병을 걸리고 있는데 아직도 세계가 감탄한 K방역이라고 엊그저께 또 보고서를 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5년을 눈 감다가 이제 와서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합니다. 문재인은 2021년 작년 유럽 순방 중 다른 데도 아닌 수도원을 방문해서 대통령이 된 후에도 높은 윤리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고 태연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의 수괴 중 하나인 죽은 박원순은 이 정권의 수괴였지 않습니까? 박원순은 여성다움이 원순다움이라고 했고
오고도는 성추행 엄벌이라고 말을 내뱉는데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부하 직원에게 성추행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높은 윤리의식을 지킬 수 있었다고 태연히 말할 수 있었는지 참 뻔뻔합니다. 46 용사가 전사한 천안함 폭침을 두고 자기 부하들은 다 수장시키고 함장은 승진했다고 비아냥된 내로남불당 부대변인 출신 조상호를 다른 자리도 아닌 독립기념관 감사로 임기 말 알박기 인사를 했습니다. 이놈은 새 정부에서 사표 내려면 내겠다 하고 뻔뻔한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징글징글합니다. 아주. 저도 대통령 부인 옷 논란, 지금 한참 옷 논란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 귀로 듣고 흘렸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 나온 사진으로 찍힌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의주구의 목적으로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지출한 적이 없다고 청와대가 해명했지만 이 말을 못 믿는 것은 그동안 하도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특수활동에 쓰는 돈입니다. 대통령의 특수활동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무슨 특수 군사작전을 하기라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 차관 퇴임 때 위로금도 줘야 하고 명절에 격려금도 줘야 하고 북한과의 교섭에 들어가는 특별 선물 대금 등도 챙기고 뭐 그런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인 옷값에 쓰이면 안 되죠. 사실 언론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법원 판결까지 들고 나와 압박하는 건 그대로 따르기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차관 퇴임 시 위로금, 명절 격려금, 김정은에 대한 특별 선물 대금 이걸 어떻게 사실대로 밝히겠습니까? 그 부분만 싹 빼고 발표하면 또 난리를 칠 테니까 항소도 하고 그럭저럭 5월 9일이 지나면 서류를 봉인해서 창고에 싹 집어넣어 버리니까 버티는 수밖에는 도리가 없기는 없을 겁니다. 버티는 게 이해는 갑니다. 그래도 김정숙 씨 옷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200몇십 벌이라니 그 심리가 궁금합니다. 자기가 좋은 옷 입고 텔레비전에 나오면 국민들이 환호할 것으로 생각했나 봅니다. 여성 특유의 사치 심리도 있었겠죠. 에라 평소에 못 해본 거 이 기회에 싫도록 해보자는 심정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상사, 회사의 상사로 기억에 남아있는 부인 이야기를 보태지 않고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바로 SK에 돌아가신 조정현 회장 부인 박계희 여사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1년에 2번 정도 미국에 가는데 그때는 이태원 옷가게에 들려서 한 벌에 25,000원, 3만원 정도 하는 옷을 20여 벌 선물로 사간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선물하면 모두 고마워한다고 합니다. 설마 재벌 부인이 그런 싸구려 옷을 사겠어? 한다는 거죠. 당신도 그곳에서 옷을 사 입는다며 저에게도 한번 가보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여성치고는 키가 큰 편이고 서구형 체형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튼 외관은 무척 검소했습니다. 엄청난 독서로 책을 많이 읽습니다. 이분이 내면에서 멋을 풍기는 그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대통령 부인이라면 일부러라도 검소한 옷차림으로 국민 앞에 나서고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국민을 생각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나대기만 하는 평소의 언행이 지금 사태를 부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됐습니다. 후임 대통령 배우자는 anything but 김정숙 헌진만 빼고는 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하면은 욕먹을 일은 몇 가지 줄어들 테니 잘 됐습니다. 그리고 제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 중 옷값으로 7억을 썼다느니 하는 말은 입에 올리지조차 마십시오. 누구와 누구를 비교합니까? 국가원수와 대통령 배우자를 같은 반열에 놓고 왈가왈부하는 게 사리에 맞는 일입니까? 내로남불당은 아직 그 선거가 안 끝났다는 생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득표율에서 겨우 0.73%밖에는 지지 않았다는 억울하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를 몰라도 이렇게 철저히 모를 수가 있습니까? 한심합니다.
국민의힘 하는 짓이 못마땅할 때 대안으로 내로남불당을 지지할 수 있게 변신해 달라고 국민이 바라고 있는데 하는 짓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특기인 내로남불 짓을 계속하면 했지 바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재명을 당대표로 만들고 조국도 국회의원 만들고 추미애도 상임고문 만들고 김남국도 원내대표 만들고 또 정진상도 등장시켜 의원 배지 달아주십시오. 잘들 해보십시오. 이해찬도 불러내서 새로운 20년 주춧돌 놓아달라고 매달리십시오. 내로남불당로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이놈 저놈 돌려가면서 쓰느라 바쁘기만 한 건가요? 왜 차세대 후보로 변변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바로 자기들끼리 해먹는데 이골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 놈이라도 늘어나면 내 몫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온전히 국가만 생각하고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인들에게. 하지만 최소한 국가를 잊어먹고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권력을 주머니 채우는 데에만 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뜻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등을 돌리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재풀이 통통 비는 겁니다. 너무 많아서 잡음이 끊일 새 없는 국민의힘과 극명하게 대비되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바람직한 정당 모습입니까? 러시아의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구 정동 옛 배재호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을 최근 2번 들러보았습니다. 러시아의 침략에 항의하는 피켓을 든 한국인들 20여 명 항상 대사관 정문에서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푸틴과 히틀러를 합성한 푸틀러 피켓을 들고 항의 시위를 1시간쯤 했습니다. 3월 18일 뉴욕타임스의 토마스 프리드만이라는 평론가가 재미있는 글을 썼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푸틴은 침공 3주 내에 우크라이나 의회에서 승리를 선언하며 우크라이나가 마더 러시아, 조국 러시아죠. 품으로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는 연설을 기대했다.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젤렌스키가 폴란드의 에어비앤비, 싸구려 그 여행객들이 묵는 호텔이죠. 폴란드의 에어비앤비로 망명하고 러시아 군인들이 승리 축하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던져준 꽃을 탱크에서 떼어내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러시아 군인들한테 잘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꽃다발 던져줄 텐데 그걸 이제 이렇게 떼어내고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다. 푸틴은 나토와 미국에 보여준 새로운 국제 질서를 축하하며 시진핑과 하이파이브를 기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지금 푸틴은 티는 내고 있지 않지만 은근히 명예로운 태각을 위한 협상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들여다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1950년 북한의 6.25 남침과 매우 흡사한 양상입니다. 당시에는 정찰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가 까맣게 북한의 침공 준비를 모르고 있었을 뿐 전격적으로 서울을 점령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박헌영이 심어둔 남로당 세력이 남한 곳곳에서 봉기를 일으켜 굳이 밀고 내려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전체를 먹어치울 수 있다고 판단해서 3일 동안 꿈쩍 않고 서울에 버티고 있으면서 이제나 저제나 남한 내 봉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황금 같은 3일 동안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 방위선을 구축할 수 있었고 그 경험으로 2차 낙동강 전선을 구축해서 유엔군과 함께 부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키이우만 함락하면 우크라이나의 동부 즉 러시아와 맞닿은 부분을 뚝 내낼 수 있다고 계산하고 들어왔지만 6.25와 달리 수도 키이우 함락부터 푸틴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을 훌쩍 넘긴 지금은 오히려 전선에서 밀리고 있는 한국입니다. 빼도 박도 못할 궁지에 몰린 것입니다. 전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지 예견하기가 쉽진 않지만 러시아는 어마어마한 전쟁 배상으로 커다란 궁지에 몰리고 결국 푸틴이 쫓겨나고 다시 2류 국가에서 3류 국가로 추락할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쟁 배상으로 고생하던 독일이 연상됩니다. 그 틈을 다 득세를 한 게 바로 나치의 히틀러인데
러시아가 그 길을 걷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다만 히틀러식 강한 러시아가 아닌 민주주의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푸틴이 권력이 잡기 전 짧게나마 이미 러시아 국민은 자유의 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주의 국가들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소위 중립적 입장이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나토 가입을 검토하며 국민의 과반수도 찬성으로 돌아섰습니다. 친러시아 국가이던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일원이었던 세르비아도 등을 돌리고 EU, 유럽연합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륙 바다인 흑해연안의 작은 국가 조지아와 몰도바도 EU 가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EU 가입에는 10년 이상 걸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있고 매복, 그리고 러시아가 예상하지 못했던 드론과 같은 날렵한 무기들이 세계 최강이라는 러시아 지상군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러시아가 생화학 무기 또는 핵무기를 사용하면 나토가 개입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무기들은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선진국 경제협력기구인 OECD의 20개국 G20라고 그러죠. G20에서도 퇴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러시아를 돕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푸틴의 크렘린은 이제 우리의 청와대와 그 작동 기능이 비슷합니다. 측근에 둘러싸여 실무진의 솔직하고 현실적인 충고와 쓴소리가 차단됐기 때문에 푸틴이 엉뚱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옛 나라 소련군의 야만성은 악명이 높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갈 무렵 베를린에 입성한 소련군을 피해 패전 독일군은 미군에게 항복하려고 길을 쓰고 서쪽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동쪽에서는 소련군이 들어오고 서쪽에서는 이제 유럽 서구 연합군이 들어오니까 소련군에 잡히지 않고 이제 미군에 항복하려고 길을 썼다는 거죠. 독일 군인들이. 독일 여성 200만 명이 성폭행을 당하고 수십만 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물론 독일군에게 의해서 소련군인 800만, 민간인 1600만 명이 희생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옛 소련의 후예가 지금 러시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도 러시아의 폐색 짙은 모습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패닉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동아시아의 정세를 우리 새 대통령은 확고한 방침 아래 원칙을 세우고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우왕좌왕하던 시대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엊그제 소득주도 성장위원회가 5주년 평가회의를 열었습니다. 소주성 파이팅을 외쳤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도산했는데도 소주성 만세를 외쳤습니다. 풀타임 일자리 200만 개가 사라지고 대신 세금으로 월급 주는 단기 알바직이 240만 개 생겼습니다. 그걸 일자리가 늘었다고 자랑하는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소주성 만세가 아니고 소주성 망조를 외쳐야 하는데 반성해야 하는데 오히려 길이 남을 업적이라고 억지를 씁니다. 이 파렴치한 정권이 곧 막을 내립니다. 남은 30일이 일각이 일어남처록 기다려집니다. 감사합니다.